앞으로 ESG에 따른 국가별, 산업 내, 기업 간 밸류에이션 차별화가 극심화될 거로 봅니다. PER이 얘는 왜 20배고 얘는 15배야 했는데 이게 얘는 40배가 되고 얘는 10배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거를 했을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버블이야 라고 하지 말고 이런 게 지금 반영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수치를 구체적으로 보지 않더라도 저게 나름대로의 평가하는 기준을 갖춰야 되고 투자자 관점에서는 그런 기업들이 주가가 더 가는 거를 용인하거나 받아들일 준비가 돼야 되고 그런데 내 투자 포트폴리오를 늘리실 수 있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MSCI라든가 S&P라든가 무디스 같은 애들이 이런 시장에 선두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MSCI가 앞서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투자로 더 유망하겠죠. 금융회사를 평가하실 때도 이런 선두 기업들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 특강을 맡은 서병수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얘기를 했을 때도 한 거지만 기업의 문화나 구조가 싹 다 바뀌어야 돼요. 기업이 과거에는 수직적인 계통 문화, 그리고 직원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수직적인 게 아니라 직원과 회사 간에도 생태계가 구축이 돼야 되고요. 공급망을 구축하는 고객과 회사들, 하청 회사들 간에도 생태계 구축이 돼서 소프트웨어 관점으로 생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기업의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데 문화를 바뀐다는 게 되게 추상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카카오톡이나 이런 온라인 생태계를 보게 되면 수평적이고 정보를 커뮤니케이션 전환하고 그러려면 투명해야 되잖아요. 이게 사실 ESG하고 연관됩니다. 전 사실은 ESG를 거꾸로 해서 GSE라고 얘기하고 싶거든요. 이에 자꾸 사람들이 포커스가 맞춰 있는데 기업이 외부하고 투명하게 자신의 어떤 정보를 전달하고 기업 내에서도 독선적이지 않고 이사회 중심으로 수평적으로 의사를 교환하는 것은 지배구조 개편이 돼야 돼요. 회사 내에서의 경영진과 직원 간에도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의사를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인적 자원, 이게 소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기업이 기업만이 아니라 공급망에 관련되는 회사나 지역사회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기업이 가는 방향들을 해주는 것도 소셜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거는 한국은 잘 약하지만 부각성이 커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환경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제품을 만들면은 아동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수출을 막는 것처럼 탄소 배출량을 늘리는 애들에 대해서는 수출을 막겠다는 게 지금 유럽이 하고 있는 거고 미국도 그 방향을 갈 겁니다. 이런 것들이 되려면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의 기업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들을 계량화하고 수치하는 게 ESG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맞는 조직, 수평화된 조직,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한 조직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ESG는 각 항목별로 수치화시키고 계량화시키고 있어요. 회사 내에서의 노동 관점 같은 거 어떻게 하냐? 그럼 블라인드 같은 데 나오는 그 각종 글들을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각 회사별 점수를 다 매깁니다. 링크드인에서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죠. 언론에 나와 있는 이 기업이 뭐 탄소 배출뿐만이 아니라 뭐 살림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그런 언론 보도 자료들만 묶어서 각 기업별 살림에 대한 기업들 지표 뭐 이런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표화시키는 기업들이 빠른 속도로 늘어가고 있어요. ESG가 지표화되고 계량화돼 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 그리고 이것들에 지금 점점 우리 사회가 MZ세대 중심으로 가고 있잖아요. 직원들도 그렇고 사용자도 그렇고 뭐 온라인으로 평판 딱 보고 이상하면 안 하고 페어하지 않으면은 왜 우리 성과급 안 줘서 우리 맨날 싸우잖아요. 조선소 왜 이렇게 갑질이야? 다 도망간 다음에 안 오시잖아요. 이런 일들이 기업의 생존 경쟁력의 핵심이고 이러한 경쟁력이 없으면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환도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기업이 다 AI를 개발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사용은 다 해야 돼요. 우리 사무실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인터넷을 쓰고 PC를 쓰는 거죠. 근데 인터넷하고 PC를 다 구비해놨는데 인터넷 PC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직원으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AI를 쓰기 위해서는 직원들도 그리고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외부의 평판이나 이런 것들에서도 ESG 관점에서 계량화시키고 수치가 높은 기업들이 유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기 중심의 에너지잖아. 그게 또 전기 중심의 에너지라는 건 친환경도 있고요. 그게 사실은 ESG하고도 연관되죠. 그러니까 세 개가 사실은 다 하나로 묶이는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사실은 이미 이어지고 있어요. 기업의 밸류에이션 얘기할 때 저희 PER 얘기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PER을 안 쓰고 PBR만 쓰던 때가 있었어요. 왜 PBR만 썼을까요? 이익을 실적 추정을 한다라는 게 어려웠던 거예요. 12개월 포워드라든가 이익 추정, 우리가 과거의 이익이 아니라 12개월 포워드 이익을 추정을 하잖아요. 근데 기업의 이 재무제표를 믿을 수 없고 기업이 하는, 그러니까 70년 전, 100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눈에 명확히 보이는 대차대조표 상에 있는 거, 그것 중에서도 공장 다 빼고 유가증권이라든가 현금성 자산과 유동부채만 가지고서 기업 가치를 계산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왜냐하면 기업을 평가를 못 하던 겁니다. 우리가 회계학 기술이 점점 발달이 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점점 이익이라고 하는 것도 신뢰성이 있다 보니까 이익 추정도 가능해졌죠. 그러면서 PER이 도입된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PER보다 또 최근에 나오는 게 현금 흐름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업 현금 흐름이 얼마가 나오느냐, 혹은 영업 현금 흐름에서 나오는 투자 관련되는 비용들을 뺀 FCF라는 거를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다시 계산해요. 그래서 뭐 EV FCF라든가 EV 오퍼레이션 캐시 플로우나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현금 흐름을 계산하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근데 회계학이 발달이 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저희가 문제가 뭐냐면 이 ESG를 지금 한국 분들은 이게 계량화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미 글로벌 메이저 기업들이 무디스라든가 S&P라든가 이런 데들이 기업들의 ESG를 점수화시키고 수치하는 걸 10년 이상 해왔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AI가 들어오면서 이거를 수치화시키고 정교화시키는 과정들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량화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계량화되는 걸 가지고 걔들이 뭘 할까요? 예를 들어서 노동지수와 관련돼서 점수가 몇 점 이상 나왔을 때 주가 상승률이 어떻게 되는가를 컨트롤 돌릴 수 있겠죠. 이미 글로벌 기업들은요, ESG의 각 항목별로 기업이 해당 기업에서 어떤 항목이 주가 대비 수익률이 높은지를 퀀트 데이터로 분석을 하고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이게 연기금이라든가 블랙락 같은 글로벌 ETF 하는 애들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연기금 같은 데들이 글로벌로 수많은 기업들을 투자하는데 그 기업들을 하나하나 다 분석할 수 없잖아요. 근데 각 기업들별로 낼 수 있는 신용평가 등급처럼 ESG 등급을 가지고서 이것과 주가 수익률을 해서 ESG 등급이 우리 포트폴리오에서 E는 몇 점, G는 몇 점, S는 몇 점, 노동 점수는 몇 점 이상에 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때 최적 위험 대비 수익률이 얼마 나온다 라는 작업들을 이미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작업을 들어가면서 국가별 배분이라든가 투자에 이미 적용을 하고 있어요. 이 작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몇몇 국가들은 이런 걸로 인해서 점점 돈이 나가고 있고요. 돈이 들어오고 있고요. 이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 일본에 돈이 더 들어가고 왜 한국에 돈이 덜 들어올까요? 그리고 왜 중국에서 돈이 빠져나갈까요? 이거를 그냥 지정학적 갈등 그냥 몽땅 돈 뺀다? ETF 운용하시거나 글로벌 연금 운용하시는 분이 각 국가별 비중을 몇 프로 하는 거를 그냥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할까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런 작업들의 이미 퀀트화가 상당 부분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이미 거기에 대한 자산 배분도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ETF들을 보시면 각 ETF별로 각 ESG 항목별 점수들을 다 유료 데이터로 다 제공하고요. 무디스라든가 MSCI 같은 데도 그 지표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보시죠. 옛날에는 PBR이 낮아야만 우리가 저평가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PBR이 2배, 3배, 4배가 돼도 PER이 낮으면 싼 주식이 돼서 우리가 샀죠. 심지어 PER이 지금 20배, 30배, 40배가 돼도 FCF 기준으로 했을 때, 현금 흐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얘가 싸 해서 매수하는 논리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같은 논리로 ESG 각 등급별 기준으로 했을 때 얘가 싸 하면 PBR, PER 혹은 FCF 기준으로도 훨씬 비싼 주식을 살 수 있는 거죠. 이미 그 작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게 기업 가치평가뿐만 아니라 규제로도 들어갑니다. 우리가 은행 같은 경우는 BIS 비율이라고 건전성 지표라는 걸 따지고 이건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공통으로 해요. 지금 환경 가지고 그런 걸 합니다.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나 글로벌로 환경 관련돼서 스코프 1, 스코프 2, 스코프 3를 각 수치화시키고 계량화시킨 다음에
그런 관련 지표 대비 몇 점 이하이면은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들의 대출 자산 중에서 대출 기업들의 그 스코프를 계산해서 몇 점 이상이 되면 얘는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미국과 유럽이 이미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 나오겠죠. 노동 부분에서 몇 점 이상이 되는 기업들은 은행들은 대출해서는 안 되고 보험회사들은 거기에 보험을 가해서는 안 돼요. 예, 지금은 탄소 배출이 먼저 앞장서고 있지만 이미 유럽에서는 탄소 배출을 넘어서 ESG 전반의 항목으로 이런 규제를 늘려는 과정들이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서 지금 보면은 빅테크 기업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잖아요. 근데 이제 되게 자의적인데 법을 만들면 돼요. 독과점과 관련되는 소셜 점수에 몇 점 이상이 되는 애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벌금을 얼마를 매긴다든가 은행이 대출을 못하게 규제를 한다라든가 보험회사들이 보험 상품에서 얼마 이상을 내게 한다라든가 하는 거죠. 이미 그 작업들이 진행 중입니다. ESG를 계량화하는 작업들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그거를 이미 미국이나 유럽의 정책 당국들은 수용을 하고 있고 심지어 싱가포르나 인도 같은 데들 그걸 도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도 지금 IFRS의 권고를 받아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최근에 지금 초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투자하고 무관한 뭔가 이렇게 정서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제 규제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유럽 같은 데서는 지금 탄소 국경세라고 해서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제품의 수입을 규제한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탄소 배출에 관련된 각종 지표들을 하는 것하고 연동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해외 투자자들도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저희는 약간 정부가 배당을 얼마 주고 뭐 약간 주주환원 어떻게 하고 이런 관점만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본 보고서 중에 신영주께서 되게 좋은 보고서 중에 버크셔에서 얘기한 게 있거든요. 버크셔에서는 배당도 안 하고요. 자사주 매입도 안 해요. 그런데 주주들이 거기에 대한 거버넌스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 거버넌스의 핵심은 외부 투자자와 기업 간의 신뢰인 거예요. 버핏동이 계속 그 신뢰를 가져가기 때문에 주주 환원을 안 하고 배당을 안 해야 되거든요. 근데 주주 환원을 많이 하고 배당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얘가 쓸데없는 돈을 안 쓴다는 거에 대한 게 있지만 그런 걸 안 하고 돈을 쌓아두더라도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다면 용인이 되는 거죠. 소셜도 마찬가지예요. 노동자들하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실리콘밸리 애들들 막 하루에 몇 시간, 뭐 15시간씩 굴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가 자기의 경력 개선을 좋고 한다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회사에 대한 신뢰가 생기겠죠. 외부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빅테크 기업에 독과점 이슈가 한다 하더라도 중국하고 싸우거나 사회의 전체적 공익이나 생산성 개선이 크다면 용인이 되겠죠. ESG라는 측면의 그런 눈에 보이는 측면이 아니라 기업이 자발적으로 이런 변화되는 시대에 외부 이해관계자, 직원, 사회하고의 신뢰를 가져가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려면 진심이 담겨야죠. 그리고 그 진심이 담긴 거를 지금 이제 숫자로 말하는 겁니다. 그 수치 중에 몇 개만 도입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는 길게 말씀드리진 않지만 책에서는 언급을 했는데 일본이 ESG 전반을 10년, 길게 보면 2008년부터 선도 기업들은 기업의 구조를 바꾸고 문화를 바꾸는데 많이 했고 그걸 외부 투자자와 커뮤니케이션, 내부 투자자의 커뮤니케이션 신뢰를 쌓아갔어요. 근데 기업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MZ세대라든가 지금 변화되는 디지털 환경에서도 기업의 경쟁력을 늘리는데 매우 유리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했고 그래서 국내에서 예를 들어서 메리츠 금융그룹이 되게 호평을 받는 것도 물론 뭐 배당도 많이 하고 자사주지만 진심이 느껴진다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그런 것들을 해야 되고 자사주 매입 소각을 안 하면 그 내부 자금을 가지고 엄청난 성장을 하거나 그 성장이 나왔을 때 할 거라는 믿음을 줘야 돼요.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ESG에 따른 국가별, 산업 내, 기업 간 밸류에이션 차별화가 극심화될 거로 봅니다. 어떤 국가 간의 PER이 얘는 왜 20배고 얘는 15배야 했는데 이게 얘는 40배가 되고 얘는 10배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PER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지표로 나오잖아요. 산업도 마찬가지고 동일 산업 내에서도 ESG 관점을 제대로 도입한 애와 안 한 애가 갈리겠죠. 자동차 회사도 테슬라에 근접하는 애하고 아닌 애가 갈리겠죠. 기업 간에서도 그런 갈릴 거예요. 이런 거를 했을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버블이야.
라고 하지 말고 이런 게 지금 반영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수치를 구체적으로 보지 않더라도 저게 나름대로의 평가하는 기준을 갖춰야 되고 밸류에이션 차별화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셔야 돼요. 기존의 지표로는 더 양극화될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일본 기업에 투자하신다면 일본이 그거를 JPM 프라임 150이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하고 꼭 일치하지 않아요. 한국도 이제 그런 지표들 만들죠. 그러면 투자자 관점에서는 그런 기업들이 주가가 더 가는 거를 용인하거나 받아들일 준비가 돼야 되고 그런데 내 투자 포트폴리오를 늘리실 수 있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ESG 데이터를 개량하는 작업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신용평가 회사들처럼 이것도 몇몇 회사들이 과점하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MSCI라든가 S&P라든가 무디스 같은 애들이 이런 시장에 선두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MSCI가 앞서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투자로 더 유망하겠죠. 이것을 지금 규제적인 측면에서 받는 거는 금융기관들이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은행, 증권, 보험 같은 경우에 은행이나 보험은 규제적 측면에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ESG를 가지고 투자를 어디다 늘리냐 준비냐는 거를 준비가 된 기업 아닌 기업이 갈릴 겁니다. 그래서 금융회사를 평가하실 때도 이런 선두 기업들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